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7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국회는 부동산 관련 입법과 체육계획 폭력 근절 방안을 담은 고 최숙헌법을 처리하면서 모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시작된 여야 갈등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이어졌고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는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시급성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독주했고 통합당은 합법적인 투쟁 수단마저 포기하면서 여당의 책임만 강조했는데요. 각자의 입장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21대 국회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협치를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정치권이 다가올 정기국회에서는 나와는 다른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용기를 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와 관련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조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 인터뷰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정부가 오늘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실효성과 내용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이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보내주시고요. 지역 기상 상황도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집중호우와 관련해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했어요. 네, 어제 이제 휴가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오늘 이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연 건데요. 이 수도권 및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특별 재난 지역이 빠르게 선포되도록 지자체 피해 조사 이외에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 조사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이 집중호우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주문한다면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인명피해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면서 특히 언제 어디서 집안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각별히 대비해주기 바란다. 또 침수 위험지역 관리와 함께 저수지와 댐의 수량을 조정하는 등 홍수를 사전 통제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최근 한 10년 사이에 가장 큰 피해가 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명피해도 지금 폭우로 나흘간 15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되는 이런 피해를 입었고 재산상 피해도 상당히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충청권이 그러니까 저 충남 지역이 좀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했던 회의에서 이제 화상으로 참석한 양승조 충남지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좀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발빠른 조치를 주문을 한 거고요.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 피해 복구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고 또 피해 지역의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대응과 함께 재난 대응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력 체계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재민의 생활 지원도 당부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의한 조립주택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요? 네, 역시 화상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피해자들의 임시 주거시설로 조립주택을 이제 활용하는 방안을 좀 건의를 했고, 네. 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또 중앙부처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고성 산불 또 안동 산불 사태 때 이 조립주택이 등장을 해서 당시에도 좀 눈길을 끌었던 바가 있습니다. 당시 산불 사태 때 지원됐던 거는 6m 곱하기 3m, 그러니까 한 9 단위로 하면 이제 한 6평 정도, 네. 5.5평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내부에 전기통신 그리고 뭐 화장실, 싱크대, 뭐 보일러 이런 시설들이 모두 갖춰져 있는 이제 그 조립식으로 임시생활 짓는, 네, 맞습니다. 되겠죠. 임시생활 지원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우리가 뭐 예전에 포항 지진 때였나요? 그때 이제 그 체육관에 천막 같은 조립식 텐트 같은 거 설치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본이 그 다음에 이제 지진 났을 때 일본은 위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예. 사생활이 보호 안 되는 그런 이제 뭐 천막을 제공했다고 해서 한국과 비교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가 좀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폭우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 그리고 중부지방 나흘째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이제 사망자 수가 오늘 오후 15명으로 늘어났고 이재민이 1000명을 넘어선 데다가 농경지가 7천여 헥타르나 물에 잠기거나 매몰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러니까 코로나 중대본하고 별개로 이제 꾸려진 이제 집중호우 관련 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네. 집중호우로 모두 15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이 됐고요. 부상자는 7명으로 지금 4시 반 기준으로는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재민이 629세대 1025명으로 어제보다 100여 명이 늘어났고요. 지역별로 보면 역시 충북이 5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91명 그리고 강원이 70명 등이었습니다. 일시대 피해 인원은 훨씬 많아서 2228명이나 됐습니다. 재산 피해는 이제 시설물 피해가 모두 3,006건 정도 보고가 됐고요. 농경지 피해 면적이 어제보다 3,580헥타르나 증가해서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늘어나서 네. 7,192헥타르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바짝 정부에서도 긴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지자체에서도 비 피해가 더 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로나19 소식도 좀 살펴보죠.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명대를 기록했어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보다 34명 늘어나서 누적 14,4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31일부터 4일간 30명대를 보이다가 어제 23명으로 잠깐 떨어졌는데 오늘 다시 30명대로 늘어난 건데요.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13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21명입니다. 특히 이제 지역 발생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거는 나흘 만인데요. 이달 들어서, 그러니까 8월 들어서는 뭐 며칠 안 됐습니다만, 뭐 8명, 3명 이렇게 사흘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다시 이제 10명대로 늘어난 거고요. 이 지역 발생 확진자는 서울 6명, 경기 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에서 10명이 나왔고 광주에서 1명 그리고 부산 경북에서 1명씩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이제 지난 6월 말 이후에 이제 40일째 두 자릿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신규 확진자 21명 가운데 7명은 공항 그리고 항만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14명은 이제 지역 거주지 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적을 보면 이제 그 21명 가운데 외국인이 14명이었고 미국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멕시코에서도 2명씩이 유입이 됐습니다. 강남 커피점 집단 감염이 지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커피점 관련 확진자가 2명이 더 추가가 됐어요. 네, 오늘 정오 기준으로 그 방대본이 그 강남구 할리스 커피 설릉역점 그리고 서초구 양재동 양재족발보쌈 관련해서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지금 누적 확진자가 이제 이 집단 감염 관련해서 12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가 확진자 2명은 이제 그 할리스 커피 쪽이 아니라 이제 그 보쌈집 쪽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할리스 커피 설릉역점에서 이제 발생한 확진자가 5명, 그리고 이 족발보쌈 확진자가 7명이 됐습니다. 좀 불안불안하네요. 여기서 더 만약에 N차 감염이 일어나면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대신 이제 음식점하고 카페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방역 당국이 음식점과 카페에 대한 방역 수칙을 또 내놨다고요? 네, 오늘 방대본에서 이제 카페 음식점 관련 방역 수칙을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코로나 집단 발병이 일어난 이 강남구 할리스 커피 설릉역점 이
등 관련 확진자가 최소 12명으로 늘어나면서 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카페와 음식점에 대한 방역 수준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카페 음식점 이용 시 뭐 최대한 뭐 배달 포장을 활용하고 그리고 머물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혼잡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되 머무르는 시간을 가급적 최소화할 것을 당부를 했고요. 또 음식 섭취 전에는 물로 씻거나 소독제를 사용해서 이제 손을 깨끗하게 하고 또 공용 집게나 접시 수저 등 이런 것을 사용하기 전후에도 반드시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거나 아니면 아예 비닐 장갑을 사용해달라 뭐 이런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제 그 침방울 비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좀 뭐 어색하더라도 음식을 섭취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최대한 자제해달라. 또 휴대전화 통화 시에도 실내에서 그냥 받지 말고 실외로 나가달라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당국에서는 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카페나 음식점 내에서 감염 위험 행위를 다수 제보받았다면서 예를 들면 카페 안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막 대여섯 시간 이상씩 막 대화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음식점 셀프바에 뭐 비닐 장갑이나 손소독제 이런 게 놓여 있지 않아서 뭐 수저, 포크, 접시, 뭐 빨대 이런데 사람들의 손이 이제 닿아서 교차 감염 우려가 크다 이런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수칙은 잘 알겠는데 지금 카페에 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카페 이용을 좀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하던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뭐 사실 먹거나 마시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 뭐 방역 지침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이를테면 대여섯 시간씩 머무르면서 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 시간 동안 사실 계속 이제 어쨌든 앞에 커피를 놓고 마시게 되니까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거기 안에 있으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뭐 마실 때만 벗는 것도 좀 이상하고 네. 사태가 좀 진정될 때까지는 이런 다중 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방역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다 사실은 지킬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카페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들을 가급적 좀 피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의 한국인 선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자가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네, 부산에서 이제 오늘 러시아 선박의 한국인 선장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밝혀졌는데요. 이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이 선장인 A 씨가 그 부산시 170번 환자가 돼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입항해서 지금 감천항에 접안해 있는 러시아 어선 영진 6075 선장인데요. 그동안 이제 부산에 위치한 자택에서 선박을 오가며 근무를 해온 걸로 알려졌고 이제 이 배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국적 선원 등 13명이 승선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KBS 보도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그리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자가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뭔가 허점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좀 걱정스러운데요. 이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면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외국인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지금 방역대책본부에 그러니까 중앙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이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548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512명이 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 512명 가운데 22명이 국내 검사에서 코로나19로 확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퍼센트로 따지면 뭐 그렇게 높은 퍼센트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네. 20명 이상이 이제 음성 확인서를 냈는데 양성으로 나왔다. 지금 요게 조금 그 방역 당국의 경계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22명 가운데 18명은 검역 단계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4명은 자가격리 중에 양성으로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현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또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등 방역 강화 대상 6개국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고요. 입국 후 3일 이내에 국내에 관해서 다시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그렇게 검사를 또 다시 한다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차단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라고요. 이게 입국 제한 그 조치를 완화하는 게 중국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완화를 해주는 게 이제 한국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처음으로 완화 우리나라를 조치를 대상 완화해주는 국가가 한국이다. 게 처음이라는 이제 거죠. 그런 얘기인데요. 뭐 이것도 아직 확정 발표가 난 건 아니고 지금 뭐 베이징 소식통 등을 인용해서 이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내일 이제 취업과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증을 가진 한국인들에 대해서 비자 신청을 받기로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말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를 해왔는데 이 최초로 입국 완화 대상 국가로 한국이 지금 그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것은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됐다는 이제 공감대, 그리고 한중 간의 경제 무역 교류 회복을 위해서 양국 간 입국 완화가 절실한 이제 이런 사정이 작용을 했고, 또 이제 추가로 연내로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위해서라도 제한을 풀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상황, 이제 미국이 이제 여러 그 친분이 있는 국가들을 동원해서 대중국 압박에 나서면서 네. 중국 입장에선 요거를 좀 그 봉쇄를 좀 풀어보려는 어떤 그런 의도도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에 따라서 이제 주한 중국 대사관과 각 총영사관에서 내일부터 비자 신청을 받게 될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다만 코로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기 탑승 5일 전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이제 중국 후베이 성은 철수 권고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행 경보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은 지금 나가기도 쉽지 않고 다시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문을 열어줬다고 해도 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은 또 못 되니까요. 일단 상징적인 조치에 가깝고 꼭 필요한 사람만 나갈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또 한국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금 중국이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 어쨌든 이 코로나가 발병이 처음 된 게 이제 중국이기도 한데 거기에 이제 허용을 해줬다고 해서 또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가 코로나19 대응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교육부가 오늘 이 중대본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등과 함께 이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관리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교육부는 일반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해서 미발열자는 사전 고지된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지만 발열자는 2차 검사 후에 증상에 따라서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보게 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별도 시험실은 10월 이후에 지역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서 설치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고요. 일반 시험실도 한 교실당 수험생을 보통 28명씩 보게 했는데 최대 24명으로 제한하고 교실 내 모든 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하게 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은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르게 했고요. 또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서 응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방역당국이 협업해서 지역별 확진 그리고 자가격리 수험생 응시 수요를 파악한 후에 별도 시험장을 설치하고 이동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이 교육부는 수능 응시는 자가격리 예외 사유로 인정할 것이라면서 자가격리 수험생은 자가용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응급차 등을 이용해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도 자체 방역관리 대책을 수립하라 공고를 했는데 아직 대학이 뭐 발표한 건 아니죠? 세부 내용을? 예, 이제 오늘 이제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만들어라라고 이제 대학에 얘기를 한 거니까 네. 이제 대학에서 준비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각 대학에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지필 면접 실기 뭐 예를 들면 뭐 논술도 있겠고요. 뭐 면접도 뭐 그 최종 면접도 있겠고 이런 평가에 대해서 방역 관리 대책을 대학별로 세워서 시행해라 이런 권고를 오늘 냈습니다. 이 평가 당일에는 학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험생만 교내에 진입하도록 하고 학내 학부모 대기실은 운영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권장을 또 했고요. 또 수험생 간의 접촉 빈도나 수준이 높다 빈도나 아니면 접촉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평가의 경우에 전형 취지와 평가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대면 평가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아예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교육부는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지필이나 면접 실기 이런 대학별로 치러지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하기보다는 권고하는 이제 방향으로 지금 오늘 정책이 나왔고요. 네. 아울러서 이제 각 대학의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이 전문대 교육협의회에 이달 19일까지만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또 변경 사항이 아닌 세부 방식 변경 역시 가급적 이달 말까지 수험생에게 안내해달라고 권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은 국내 중증 환자 가운데 이상 반응을 일으킨 사례가 있어요?
네, 오늘 그 방대본의 권준욱 부본부장이 이 106명에 대한 투여 현황을 보면 이상 반응이 4건 정도 보고됐다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권 부본부장은 부작용은 각각 간 수치가 좀 상승한 것, 피부에 두드러기가 난 것, 발진이 생긴 것, 그리고 심장에서 심실이 조기 수축된 것 이렇게 4건의 상황을 각각 다르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사실 그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점도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 권 부본부장은 이어서 렘데시비르 투여 대상인 중증, 위중 환자는 보통 연령대가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 많다면서 이 약의 효과에 대해서는 임상 전문가들과 함께 더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소한 부작용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이를테 어떤 약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네.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투여 환자들의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거는 눈여겨볼 만하고 검증 대상이긴 한데 이제 그 증상이 각각 다르다는 거는 이제 좀 검증이나 이제 이런 데서 좀 보건 당국에서 조금 더 이제 노력이 필요한 이제 그런 그 좀 네, 상황이지 지금 않나. 임상 전문가들하고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지금 뭐 특례 수입 절차까지 지금 만들어서 그 특례 수입으로 지금 이 긴급하게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들여온 뒤에 이제 중증 환자들한테 투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좀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정치권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총 법안이 18건이 처리가 됐는데요. 제일 먼저 처리된 거는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이라고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그리고 국회법 일부 개정안과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 요게 가장 먼저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부동산세 3법이라고 불리는 기재이소관 법률안, 이제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 그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 요게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좀 뒤쪽에서 그 순선 뒤쪽입니다만 뭐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으로 하고 있는 이제 지방세 관련 법안 2가지. 그래서 이제 앞에 기재위 소관 합쳐가지고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이 5건이 처리가 된 거고 네. 그 외에 이제 국토위 소관 부동산 정책 법안들인 뭐 공공주택 특별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주택법 등 6건의 법안. 그래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총 11개고 앞서 얘기한 공수처 관련 법까지 이 3개는 여당 의원들만 여당 그리고 이제 그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제 표결이 진행돼서 한 187명 정도 이제 보통 이렇게 표결에 참여하는 가운데 통과가 됐고요. 네. 뭐 정부조직법이나 아니면 국민체육진흥법, 뭐 감염병관리법 등 3건의 법률은 여야 합의로 이제 올라온 법률이어서 찬성 270명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체육진흥법 이제 고 최숙현 선수 이름을 따서 최숙현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제 야당 의원들이 뭐 이게 뭐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 네. 막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법사위가 파행돼서 법사위 통과될 때는 여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또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최숙현법이라는 이제 이름이 주는 이제 내용 내용상 뭐 차마 이거를 공개된 본회의에서 네. 반대 투표를 할 수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70명 여야 거의 모든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어제 좀 상당히 문제 제기를 강경하게 했던 그 야당 법사위원들은 좀 뻘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의지만 있으면은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을 이렇게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작업, 또 이거는 반대하기 어려우면은 동의하는 절차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통합당 의원들이 이전에는 그냥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치열한 찬반 토론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고요. 네, 뭐 앞서 있었던 본회의들과는 달리 이제 보통은 그냥 앞에 있었던 본회의들에서는 통합당 의원들이 1명 정도 뭐 보통 주호영 원내대표나 김성환 원내수석이 들어와서 이 본회의 개최에 우리가 동의한 바 없는데 여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다 뭐 이런 취지의 비난을 한 다음에 이제 우르르 빠져나가고 여당 의원들만 남아서 처리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네. 오늘 회의에서는 그
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 끝날 때까지 거의 다 남아 있었던 좀 요즘 들어서는 보기 힘든 회의였습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는 여야 합쳐서 이제 20명이 토론을 신청을 했는데 일단 뭐 순서는 통합당에서 먼저 이걸 반대 토론을 법안마다 건건히 하겠다. 그다음에 5분 자유 발언도 보통 여야 1명 정도씩 하는 게 통상이었는데 막 3명이 자유 발언을 하겠다 이러니까 여당에서 그럼 우리도 대응하겠다. 이제 그래서 결국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이 법안 찬반 토론도 하고 네. 막 자유 발언도 막 여야 합쳐서 6명씩 하고 이제 이런 굉장히 의외로 활발한 본회의가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통합당 의원들이 이렇게 대거 토론에 참여한 거는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뭐 윤희숙 의원 연설이 좀 상당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걸 보고 좀 어떤 거기에 대한 좀 효과가 작동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역시 스타가 되는 건 좀 어려웠는데 오늘 이제 뭐 특별히 어떤 임팩트 있는 연설을 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온 의원은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너무 버벅거려서 좀 그래요? 보기 안쓰러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준비를 좀 많이 하고 나올 텐데. 근데 이게 지금 윤희숙 통합당 의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연설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여야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뭐 오늘 가장 많이 회자가 됐던 발언은 이제 용해인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 윤희숙 의원과 똑같은 말로 연설을 시작을 해가지고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은평에 있는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다. 그 대출이 끊기면 어디서 목돈 마련하나 걱정하기도 하고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 이만한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그 삼천에 월세 70만 원에는 진짜 임차인이다. 뭐 다른 사람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하여튼 네. 자기는 진짜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내년이면 주택 소유자가 되는데 나이 60에 집장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뭐 비슷하게는 또 통합당 김선교 의원이 노모와 저 배우자 출가한 자식까지 합쳐서 재산 신고해보니 5억 원이 전부였다. 하지만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청년 몫으로 공천을 받았던 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내가 상경에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살았다. 지옥고라고 아시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주택자인 국회의원들이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지가 오히려 더 궁금한데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의원보다는 그 모습을 바라본 다주택자 의원들 표정이 어땠을지가 더 궁금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네요. 근데 지금 곽재훈 기자는 야당 출입하고 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통합당이 제2의 윤희숙을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2의 윤희숙이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평소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막 자유 발언도 3명이나 신청하고 막 법안 건건히 네. 다 한 건데 일단 어제는 오늘은 실패했다. 예,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스타 탄생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그렇고요. 쉬우면요, 다 스타 되죠. 어쨌든 그 통합당에서는 뭐 나름대로 우리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 끝나고 이제 의원총회를 약간 마무리성으로 열었는데 그때 반대토론 6명 그다음에 자유발언 3명 모두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하고 저쪽 그러니까 민주당이 많이 아팠을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뭐 힘으로 밀어붙이는 저들 앞에 무력감과 모멸감을 많이 느꼈을 거지만 뭐 국민은 현명하다. 누가 국민을 더 사랑하는지 잘 알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나가서 민주당의 일방통행 의회 독재에 대해서 성토할 것이다. 이렇게 향후 투쟁 방향도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입법 작업이 일단은 뭐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임대료 폭등에 대비해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이 이제 주택 공급 대책 발표 그리고 부동산 세법 입법까지 이제 오늘 일단락이 된 상태에서 네. 시장 안정을 위해서 뭐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공시제 아니면 뭐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 이제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다. 그래서 필요시 모든 행정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이후에도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뭐 이렇게 좀 강한 의지를 발표를 했고요. 네. 그 원내 핵심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전월세 가격 산정 방식 등을 담은 표준 임대료 문제를 검토해서 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전월세 전환율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4% 정도로 돼 있잖아요. 3.5 그러니까 그 금리 플러스 3.5. 3.5죠. 예. 그 뭐 표준 임대료라는 게 뭐 그 전월세 전환도 있지만 예. 이제 보통 표준 임대료라고 하면 이를테면 어느 지역의 뭐 어느 정도 넓이의 주택에는 뭐 어느 정도 임대료가 적정하다. 기본 개념은 이제 그런 거고요.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오늘 이제 KBS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표준 임대료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실명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 임대료를 산정해서 이것을 임대차 계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해라.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이제 다시 후속 개정안인데 이것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임대료에 상한을 두는 그런 규정도 담았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에 침묵을 이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신인검사 인관식에서 말문을 텄어요. 근데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네, 뭐 어제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네. 어쨌든 뭐 구조적 뭐 좀 형식상으로 보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게 그 행사 자체가 신인 검사들 임관식이거든요. 그래서 쭉 논리적으로 보면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네. 그러면서 형사법에 담겨 있는 헌법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그럼 그 헌법 정신이라는 게 뭐냐?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라거나 뭐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강조하는 등 뭐 어쨌든 형식상으로 봐서는 이게 신임 이제 검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검찰 총수로서 이제 훈계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단어 선택이 참 비범해서 어제 오늘 많이 화제가 됐었죠. 아니 신인검사 인관식에 굳이 이렇게까지 무슨 법전 다 들여다보면서 얘기하는 이런 해석을 다 붙이는 말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쪽도 있기는 하던데요. 뭐 그렇게 저 기자들 하는 말로 워드 바이 워드, 뭐 라인 바이 라인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미국 대통령이나 뭐 우리 대통령 신년사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죠. 그렇게 아니, 검찰총장의 발언을 이렇게 세세하게 다 해석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민주당하고 통합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당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아무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언론에 전하긴 했는데요. 네. 이건 뭐 원론적인 얘기인데 대응하는 게 오히려 우습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오늘 이제 K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검사들이라면 당연히 간직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만큼 더 엄중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정도입니다. 네, 통합당은요? 통합당은 뭐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는데요. 오늘 최영도 원내대변인은 이제 같은 이 KBS 라디오에 나와서 정부와 여당의 흔들기와 공격에 검찰의 기계를 보여줬다. 이렇게 긍정 평가를 했고 어제 김은혜 당 대변인이 구두 논평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기한을 환영한다. 그래서 정권 충견이 아닌 국민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다만 네.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발언보다는 정치권의 해석이 더 과잉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최고 50에서 최고 120mm의 폭우가 예보된 상황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계신 지역 상황 날씨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정부가 수도권에 13만 2천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센터장 연결해서 이번 공급 대책의 내용을 좀 짚어보고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 지금 발표한 거 신규 주택 13만 2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네. 우선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서울시 도심의 신규 부지로 뭐 이미 한번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노원구 태릉 골프장에 10,000호. 이게 이제 가장 큰 규모가 될 거고요. 네. 정부 이제 과천 청사 이전했고 그 부지에다가 한 4,000호 정도를 더 짓고 마포구 서부면허 시험장에 3,500호, 그다음에 미군 그 기지로 쓰고 있는 지금 용산 캠프킴에 한 31,000호 뭐 이래서 신규로 발굴한 택지에 24곳에 33,000호를 공급을 하고 네. 이제 이미 지정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조금 더 높이고 지금 화제가 됐었던 용산 정비창이라든지 삼성동 서루현 부지에다가 또 조금 더 용적률을 더 높여서 고밀화 개발해서 추가로 24,000호를 더 추가 공급하는 부분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지금 세간의 논란이 되고도 있고 관심을 모았던 네.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도시재정비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또는 적용되는 용적률보다도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을 더 높여줘가지고 여기에서 7만 호 정도로 더 공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재 도심 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용도가 제약이 돼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개발을 못하거나 그다음에 상업용지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공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거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도록 조금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한 5,000호를 늘리면 13만 2,000호가 추가로 확보가 될 거다. 그러면 13만 2,000호에다가 그 공공분양 사전 청약하는 거 6만 호, 그다음에 기 발표된 공급 예정 물량 7만 호까지 합치면 총 한 26만 호 이상이 서울 권역에 공급이 될 거니까 이게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주택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공급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몇 년 뒤에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 불안 심리를 좀 진정시킬 만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발표되는 것들이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정부가 또는 분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실제로 인허가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바로 분양에 들어가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3기 신도시는 이미 지정이 돼서 계획이 됐던 거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내년 3분기에 사전 청약을 좀 받게 되면 어차피 청약 받은 분은 나는 이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유주택자가 될 거다라고 미리 이제 그런 안도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전 물량을 6,000호 정도 하려고 했다가 내년에 3만 호 하고 그다음에 후년에 3만 호에서 6만 호를 더 먼저 땡겨서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6만 가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먼저 내가 집을 갖게 되는 예정자로서 안도감을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 줄 수 있지 않냐라는 걸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보세요. 그런 의견이 아니고 센터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6만 호 미리 공급돼서 사전 청약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이미 뭐 주택을 분양권을 받고 있는 경우도 집을 소유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당첨된 분들은 뭐 이미 주택 예정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그런 효과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좀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는 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네. 이 정부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네.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네. 공공 참여 고밀 재건축이라는 게 왜 이렇게 용어를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풀어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 도심에 짓기 때문에 네. 이미 그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짓도록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통해서 용적률을 조금씩 높여주고 있었는데 네. 재건축은 사실은 조합 내부의 어떤 반대 의견도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정부가 어떤 공적인 의무나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인센티브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민간에서도 그것들을 동의하기 어렵고 그러면 기존에 뭐 50% 정도를 올려주는 수준이 아니고 아예 2배로 용적률을 올려줄게요. 그러면 3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 250%인데 이거를 최대 500%까지 하면 뭐 예를 들면 현재 한 500가구 지을 수 있는데 1000가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네. 그렇다고 이거를
어느 단지에 다 이익으로 줄 수는 없으니 그러면 500가구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중에 최소한 절반 정도는 공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기부채 납, 예를 들면 공공 분양이 됐던 공공 임대가 됐던 이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내놔라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지어지는 가구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반 분양 성립되면 조합의 수익금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네. 뭐 70%까지 이거를 환수하겠다라든지 굉장히 좀 과도한 요구를 하면 오히려 조합 입장에서는 야, 내 땅에 이걸 지면서 뭐 올려주는 것까지 주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환수하면 우리가 굳이 왜 공공 재건축을 해야 돼 이렇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좀 힘들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주체가 누가 되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재건축 조합에서 일반 건설사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예. 지금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LH나 뭐 이런 곳에다가 SH.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LH나 SH가 공공이 참여를 해서 예를 들면 자금 관리 투명성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이래서 좀 이렇게 되면 그동안 대부분 재건축 사업들이 어떤 뭐 조합장뿐만이 아니고 주민들 간의 이견이라서 사실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뭐 소송 전으로 대리 양상이 그러니까 번져지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를 줄일 수 있게 되면 사업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요즘에 서울시내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굉장히 고급화되는 추세인데 네. 만약에 공공이 참여했을 때 우리의 기대만큼 이렇게 비싼 땅에서 좋은 품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사실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좀 궁금한 것이 지금 기부 찬압을 받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신혼부부라든가 그리고 예. 무주택자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방식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공공 분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 공공 분양을 하게 되면 이거 로또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공공 분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전에로 치면 청약 저축통장 갖고 있는 이제 무주택자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은 제한이 될 거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될 텐데 네. 그래서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에게 당첨의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연히 가격은 민간에서 하시는 것보다 쌀 거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분양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규제를 둘 걸로 예상을 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네. 당연히 그런 뭐 로또 분양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공 임대로 가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네. 이 좀 어느 쪽으로 가도 뭔가 이렇게 장단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용산 같은 경우 조금 더 용적률을 높여서 더 공밀화해서 더 많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좋은 땅에 공밀화해가지고 만약에 공공의 목적을 가진 임대 아파트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공급이 되면 이게 네. 전체 도시 전체로서 바른 사용이냐 효율적인 사용이냐에 대한 논쟁도 이미 불붙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 임대 아파트가 너무 그동안은 질이 낮고 저소득층만의 어떤 전유물처럼 인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주변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또 계층이 혼합되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이 조금 더 양적으로 당연히 늘어야 되기도 하지만 좋은 지역 내에서도 저소득층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또 질적으로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임대주택이라는 게 아직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내 집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가 공공임대라는 양식으로 다 공급하게 되는 굉장히 많은 반발이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공공분양이라고 그동안 한동안 공급하지 않았던 일반의 형태를 좀 들고 나왔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오늘 발표하자마자 원래 서울시도 같이 이 부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서울시의 층수 제한을 지금 50층까지 완화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또 밝혔어요. 굉장히 모양새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시장도 없는 요거 상황이 있는 상황이지만 서울시에서는
35층 층고 제한을 50층까지 풀어주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얘기다. 뭐 그다음에 주거 지역에서 3종 주거 지역인데 이거를 뭐 50층까지 그냥 아무데나 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 맞지 않고 지금도 준 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주거 플러스 다른 복합 용도로 짓는 데는 50층까지 안 되는 거 아니었는데 이게 뭐 자칫 서울에 다 50층으로 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서울을 완전히 무슨 개발하는 이런 상황으로 비춰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에 또 일부 지자체장들 같은 입장에서도 지금 뭐 예를 들면 노원구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런 네. 지역들 이렇게 고밀화 개발하는 거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고 나오니까 당연히 논의가 됐을 상황이라고 기대하고 이해를 하고 사람들이 기다렸던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니까 이게 과연 논의가 됐던 게 맞는지 앞으로 잘 갈 수 있는지 사실 우려 섞인 목소리가 눈초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민단체 경실련에서는요.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량 부족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용적률이나 층수 제한 풀어주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것이다. 차라리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한 700만 채 된다고 하는 걸 내놓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일부 어떤 그 혜택을 받게 될 걸로 기대되는 단지는 분명히 뭐 이런 소문들이 좀 돌기 시작하면서 매물이 좀 자취를 감췄던 것도 사실이고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그동안 계속 특히 국토부 입장에서 부인해 오다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는 이게 사실은 기존의 다주택자를 계속 압박해서 매물을 내놓는 게 쉽지 않거나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신규 공급하는 것과 그다음에 기존 매물들을 내놓는 것들을 지금 양방향으로 투트랙으로 가겠다라는 정책이라고 읽혀지는데 네. 사실은 지금 70 대책으로 취득할 때 그다음에 보유할 때 팔 때 다 왕창 세금을 올렸는데 네. 아직 시장의 매물이 그렇게 눈에 띄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정책을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안도감을 주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시장으로 뭐 불나방처럼 막 뛰어들어가는 것들을 조금 막아두고 기존에 시간을 두면서 지금 정부 오늘 이제 뭐 국회 통과된 법들도 세제 관련된 법이 논란이 됐기도 했습니다만 기존의 다주택자들 포함해서 갖고 있는 분들이 좀 팔 수 있도록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라고는 하는데 네. 조금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정책 이번에 이제 법이 통과돼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충현 사무관과 전화 연결해서 이 시각 피해 현황 살펴보고 집중호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풍수의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한 달 가까이 비가 집중되면서 지금 추가적인 뭐 산사태라든지 또 침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땅속의 집안 상태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집중호우라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저희가 뭐 수치로도 그냥 보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인명 피해는 사망 15분, 실종 11분, 그리고 부상 7분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재민 같은 경우 1074세대, 모두 1555분이 이재민으로 지금 등록이 됐습니다. 시설 피해는 4248건 발생됐고요. 지금 많은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피해 내용들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충청권 지역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충청권에 또 집중 게릴라성 호우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충북 지역에서 이재민 305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충남 지역도 아산 지역에서 461세대가 이재민 발생됐습니다. 일시대 피자도 세종이 40분,
충북이 451분, 충남이 243분이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국립공원은 지금 뭐 전반적으로 통제되어 있지만 도로 같은 경우 충북에 15곳, 충남에 8곳 정도, 그리고 둔치 주차장도 충북과 충남 세종이 가장 많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폭우가 계속되면서 복구 작업도 좀 쉽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구 작업이 쉽진 않지만 우선 안정화되거나 조금 수습이 가능한 범위부터 찾아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도로나 교량, 상하수도, 또 가로수 같은 경우들은 복구율이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산사태지라든지 또 이런 비닐하우스 같은 부분은 아직 복구율을 좀 높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복구율을 퍼센트로 보면은 53%를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복구하지 못한 구조물과 잔해물들이 이 비가 계속 내리면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복구의 손길을 자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문적인 복구 인력이 도달해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복구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조금 안정성을 찾아서 하나하나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로의 전환을 도와드리는 부분으로 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지자체 통제 안내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이런 예보를 지금 내놨는데요. 밤 네. 사이에 가장 걱정이 되는 지역은 어딘가요? 현재 이 시각 현재 기상특보를 보면요. 호우경보로 세종, 대전, 인천, 서울, 경상북도, 충청북도 그리고 충청남도, 강원도 지역, 서해 5도, 경기도에 발령이 돼 있고요. 호우주의보가 경상북도 지역, 경상남도, 강원도 등지에 지금 발령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언급된 이 지역들은 좀 위험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정보를 기상청 날씨놀이 앱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정보를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장맛비는 해가 지고 난 뒤에 야간에 지금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욱 대처도 지금 어려운데요. 네. 이럴 때 위기대처법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야간에 밖에 나가시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또 우려가 되니까 밖에 또 걱정 삼아 나가시는 행동을 하시는데요. 절대 나가시지 마시고요. 밤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위험함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한 만약 나가셔야 된다면 혼자 나가시지 말고 2분 이상 같이 나가시고요. 이동 계획이 있으시면 가족이나 친지분들 또 이웃에게 지금 나가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운전하시는 도로에 나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지대라고 판단되면은 일단 물이 살짝 고인 게 보인다면은 그곳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위험한 지대다 판단되시면 평소에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으시습니다. 네, 평소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있던 곳이라면 이런 것들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충현 사무관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